근데 저쪽 곳이 예진 네, 사운드 어때요? 목소리 들을만 해요?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네. 알았습니다.
네, 다 들어오셨습니까? 선민, 지연, 재협, 민주 다 돌리세요. 네, 나오네요. 네. 저는 한 분. 웬만큼 들어오신 것 같네요. 웬만큼 들어오셨고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까지 제출하는 게 있으시죠? 제가 오전에 체크했더니 한 두 분 정도는 미리 보고서를 제출하셨고 나머지는 아직 안 하셨는데 뭐 아직 여유 시간이 있으시니까 한 번 더 사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 또 하루 쉬어가는 주로 생각하시면 되시겠고 또 우리 오늘은 그죠? 여행 작가와 떠나는 힐링 여행이라고 해서 박동식 여행 작가님께서 수업을 해 주실 겁니다. 박동식 여행 작가님은 아주 오지 뭐 히말라야라든지 이런 감성 여행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우리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두루 섭렵하신 작가분이시고 여행 전문가십니다. 그러시고 또 기본적으로 책도 만드신 분이시니까 여행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여행 가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 가는 거와 여행 작가분들 또는 여행 전문가들이 여행을 갔을 때 어떻게 하는지 또 저희는 가서 그냥 그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이런 여행 또는 관광을 간다. 이전에 관광 갔던 친구들은 장광이라고 그러죠. 밤새 먹고 마시고 놀고 버스 타고 구경해야 될 때는 자고 이런 장광을 했던 시기와 좀 다릅니다. 다르니까 여행을 전공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한테 살아있는 이런 체험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힐링하고자 하는 거 어디에 가서 돈을 많이 쓰고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쉬고 즐겁게 놀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행 작가님 박동식 여행 작가님 모시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아시죠? 나중에 많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있다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클릭하시고 예.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여행작가 박동식입니다. 화면 잘 나와요? 예. 네, 잘 나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하는 강의는 여행작가와 함께 떠나는 힐링 여행 이런 제목으로 정해봤고요. 좀 아까 방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했던 곳 해외 중에서 몇 곳을 좀 사진 보여드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 좀 할 거고요. 혹시 마지막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여행이나 아니면 또 제가 하고 있는 여행 작가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 좀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지금 화면 오른쪽에는 이제 제에 대한 이제 프로필 적혀 있고요. 사진 좌측에 이제 제가 좀 냈던 책들 몇 권 묶어봤어요. 예, 가장 아래에 있는 요 책은 열병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히말라야, 티벳을 좀 여행을 하고 뭐 다른 계절에 한 달 그래서 2달 정도 티벳 여행을 하고 이제 그 티벳 여행에 대해서 묶은 책이고요. 그 위에 있는 책은 여행자의 편지 그래서 어느 한 나라나 한 도시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각 꼭지가 별개 산문으로 묶은 그래서 여행 산문집이라는 이제 부제목으로 책을 냈던 거고요. 제가 아주 하고 싶었던 작업 중에 하나고
그 위에 있는 내 삶에 비겁하지 않게는 지금 막 바로 프로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보면 철인 3종 경기 이야기 나오죠. 예, 이제 제가 취미로 철인 3종 경기를 했었거든요. 혹 철인 3종 경기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철인 3종 경기는 한 선수가 세 가지 종목을 연이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사이클, 마라톤. 그래서 수영은 3.8km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 180km 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달리기 42.195km 뜁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 시간은 17시간인데 그 말씀드린 건 요 내 삶에 비겁하지 않게는 제가 그 이제 철인 3종 경기에 도전했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 갔던 이야기를 좀 묶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저수고 대한민국은 읽는 책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볼 만한 곳 한 500곳을 백과사전처럼 좀 뽑아서 묶은 곳이고 묶은 책이고 맨 위에 있는 오늘부터 여행작가 이 책은 요즘에 저희들처럼 그 여행 작가를 꿈꾸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하면 여행도 다니고 돈도 벌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몸담고 있는 여행작가 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여행작가 학교라는 것도 운영을 합니다. 봄, 가을에 계절 학기로. 근데 이제 저희 대 40명 정원인데 뭐 한 5분, 10분 안에 마감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찾고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오늘부터 여행작가는 그런 분들에게 여행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 여행 작가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면 여행 작가가 될 수 있고 또 글은 어떻게 쓰고 사진은 어떻게 찍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안내한 일종의 실용서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아시아 좀 이야기할 거고요. 유럽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오늘 안 하겠습니다. 네. 좀 시작해 볼까요? 처음 보여드리는 곳은 방콕이에요. 사실 우리 그 해외여행 가면 이렇게 좀 해외여행 가면 아마 아시아 중에서 가장 많이 가는 곳 중 한 곳이 방콕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거고 방콕과 연계된 이제 태국에서 방콕만 갔다 오신 게 아니라 방콕과 함께 어디 함께 묶어서 갔다 오시겠죠. 패키지 상품도 많고요. 방콕, 파타야, 방콕, 푸켓 뭐 이런 상품들 있죠. 그럼에도 제가 많이 알려진 곳인데 그래도 이 방콕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저한테 첫 번째 여행지였어요. 여기가 제가 93년도에 처음 해외여행을 갔는데 사실 우리나라 해외여행 자유화가 88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과 함께. 근데 그래서 93년도에 이제 그때도 그렇게 해외여행이 아주 활발하진 않았던 시대인데, 네, 또 한 분, 네, 입장하셨습니다. 네, 처음 제가 이제 그 방콕을 해외여행지로 갔는데 사실은 연습하러 갔어요.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는 상황이라서 이제 해외 제일 좋은 곳이 어딘가 고민하다가 방콕을 가자 추천도 받았고요. 이제 관광 대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행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방콕 태국은 이제 태국 중심부에 방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도시 아니면 나이트 라이프 같은 거 그거를 뭐 방콕은 뭐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태국 밑으로 내려가면 아름다운 섬과 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고대 도시의 유적지랑 그 다음에 고산족들 여러분들 그 TV 같은 다큐 같은 데서 좀 보셨죠? 이렇게 링 막 이렇게 사서 목 긴 부족들 뭐 이런 산악 부족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쪽 태국 북쪽에 있는 그 산악 소수 민족분들 중에 한 부족이에요. 그래서 태국 같은 경우에 그 중앙에 그 방콕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아름다운 하와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바다들, 섬들이 있고 위쪽으로 올라가면 정말 고대 도시의 유적지와 산악 민족들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고루 갖추고 있는 곳이에요. 지금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만약에 패키지로 가셨으면 사실 여기를 못 가보셨을 확률이 높고 개별 여행자라면 이 카오산 로드는 대부분 다 가셨을 거예요. 이 방콕에 있는 카오산 로드인데 여행자들의 일종의 허브 역할, 전 세계 배낭 여행자들 허브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카오산 로드라는 곳이고요. 밤에 좀 이런 풍경입니다. 여기 보면 카오산 로드라는 간판도 보이죠. 좀 이렇게 낮에 보면 이런 길이고요.
제가 처음 여행 갔을 때는 정말 요런 길 하나 이렇게 길 하나 정도 그리고 골목에 좀 이렇게 숙소들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거의 한 개 우리나라 지금 막 동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커졌습니다. 전 세계 배낭여행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항공기 이용을 하면 경유 항공권을 많이 사잖아요. 근데 세계 수많은 항공사들이 유럽을 가거나 미주를 가거나 하는 그런 항공 스케줄들이 방콕을 경유하는 그 항공 노선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좀 분산돼서 우리나라 인천도 오고 뭐 베이징이나 뭐 이런 데도 뭐 많이 경유를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전 세계 여행자들이 모이는 허브 역할을 했던 곳이죠. 이런 이제 길거리 이런 저 모습들이고요. 길거리에서 먹는 음식들이에요. 우리가 여행 가다 보면 조금 일상에서 약간 벗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흐트러지는 것도 있고 집에서 한국에서는 좀 안 하던 행동을 여행에 가서는 좀 하기도 합니다.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저는 뭐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지나치게 예의 범절에 어긋나지 않는 한 여행의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건 교통수단이죠. 툭툭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륜 오토바이 같은 거죠. 태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택시를 타시면 이건 매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금을 협상을 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택시들을 타시면 만약에 택시를 타고 우리나라 돈으로 16,400원이 나왔다. 16,400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2만 원을 내면 얼마에 거실러 줄까요? 예, 여러분들 잘 답변 안 들려서 16,400원 나오면 어떤 분들은 뭐 안 거실러 줘요. 우리는 동남아에 대한 어떤 불신감. 근데 16,400원 나오면 4,000원 거실러 줍니다. 16,700원 나오면 3,000원 거실러 줘요. 그러니까 짜투리 돈 저를 안 받고 안 주고 합니다. 그런 좀 문화가 있고요. 근데 이 툭툭은 이제 그 3륜 택시이기 때문에 이제 가까운 근거를 우리로 이야기하면 뭐 마을 버스 같은 이런 개념의 노선은 없지만 그래서 자기 짐이 많거나 이럴 때 이제 버스 정류장으로 뭐 두세 정거장 뭐 시장을 가서 짐이 많거나 이럴 때 좀 이제 자주 이용을 합니다. 가까운 거리. 그리고 정말 차가 많이 밀리는 곳은 여기 오토바이가 따로 있어요. 오토바이 택시. 그러니까 우리 그 저 택배 기사처럼 택배가 아니라 퀵 서비스 기사처럼 오토바이 기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도 해요. 근데 이 툭툭은 제가 처음 갔을 때 이 카오산 로드에서 툭툭 기사를 만났는데 툭툭 기사가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 10바트만 주면 오늘 하루 방콕을 다 여행시켜 주겠다. 근데 10바트면 우리 돈 한 300원 정도 됩니다. 길거리에서 조금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길거리 음식들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순대 떡볶이 이런 거겠죠. 그것도 100바트를 거의 줘야 돼요. 7, 80바트. 그러니까 10바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런 화폐 가치가 정말 없는 건데 10바트만 주면 오늘 다 이 방콕 시내를 구경시켜 주겠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면 쇼핑센터를 가자. 안 사도 된다. 그냥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와라. 자기는 손님을 데리고 가면 뭐 5일 차직을 해서 이렇게 스탬프를 받는데요. 하루 일하는 것보다 여러 군데 이렇게 데려가면 그 스탬프만 모아도 하루 일당보다 낫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구경만 하고 나오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보름 일정으로 이제 태국을 여행했거든요. 혹하는 거예요. 시간은 좀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이제 10바트 정말 주고 방콕을 여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뭐 어딘지 잘 모르죠. 아까 사원 구경하고 또 나오면 또 어디 뭐 다른 데 가고 그리고 쇼핑센터도 가고요. 요즘엔 그런 거 안 사지만 옛날에는 열쇠고리 같은 거 많이 샀어요. 이제 주변에 여행 갔다 오면 선물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열쇠고리 사오면 욕먹죠. 열쇠가 거의 없는 시대니까. 근데 그래서 어떤 쇼핑센터 가면 제가 이렇게 물건도 좀 사고 저도 선물해줘야 되니까 주변에.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몇 번 이제 이렇게 계속 사원도 가고 쇼핑센터 가고 했는데 한 군데 다시 쇼핑센터 들어갔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약간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나이가 어렸고 근데 굉장히 고급스러웠어요. 도어맨이 있고 조명도 약간 어두침침하고 바닥에 카페트 깔려 있고 알고 보니까 보석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보석 살 일이 뭐가 있겠어요. 보석을 파는 곳인데 싸게 파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엑스포. 근데 제가 살 일 없으니까 근데
이제 벌떡 일어나서 나오질 못하니까 1층엔 전시장이었고 2층에는 룸이 있어서 뭐 저울 있고 현미경 있고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겠다고 막 이러면서 정말 어렵게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이제 그 해방감. 그리고 또 다른 사원을 갔거든요. 톡톡기사랑. 근데 거기 사원에서 일본인 친구를 만났어요. 저랑 나이도 비슷해요. 막 우연히 만나서 어떻게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다 그러고 나 한국에서 왔다고 하고 이제 휴대폰이 없던 시대니까 뭐 주소 전화번호 막 교환하고 자기 일본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들렀다 간다는 거예요. 귀국 날짜 보니까 제가 귀국이 더 빨라요. 그래서 그러면 한국 오면 연락해라. 그럼 내가 뭐 서울 구경시켜주겠다. 막 이제 전화번호하고 막 주고 받았는데 그 친구가 저보고 너 보석 엑스포 가봤냐? 그러는 거예요. 나 가봤는데 안 샀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자기는 해마다이 보석 엑스포를 온대요. 그러니까 여권 하나에 5카레트밖에 안 판답니다. 그래서 5카레트를 사서 일본 돌아가서 하나는 누나 선물해주고 하나는 여자친구 선물해주고 하나는 엄마 선물해주고 나머지 2개를 팔면 여행 경비가 다 나온대요.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뭐 옛날에 해외여행도 무전여행 이런 게 있던 시대니까 배낭여행 1세대 저도 뭐 한 1.5세대 이렇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혹하는 걸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친구가 결정적으로 근데 그 보석 엑스포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러는 거예요. 홈쇼핑 해보셨죠? 사실 제가 TV가 없어서 홈쇼핑 안 하는데 이제 출장 가면 취재 가면 이제 모텔에서 이제 TV 같은 거 켜놓고 홈쇼핑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막 어느 날 보니까 등산복을 엄청 막 한 5-6개 파는 거야. 뭐 외투, 바지, 안에 뭐 막 근데 한 15만 원밖에 안 해요. 이건 사면은 자켓만 건져도 돈 좀 뽑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옷은 입어봐야 돼 이러고 있는데 제가 95 있는데 갑자기 화면에서 95 마감임박 딸랑딸랑딸랑 하는 순간에 바로 휴대폰 불러서 옷을 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이다 하니까 갑자기 저도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인사하고 다시 툭툭기사한테 나와서 툭툭기사 밖에 이제 사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가자고 보석상. 그래서 다시 가서 샀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카드가 120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도가. 그래서 120만 원 하니까 3카리트밖에 못 사는 거예요. 더 사고 싶으면 금을 사라. 그럼 바꿔줄게. 그래서 금은방도 갔는데 이미 120만 원의 모든 한도가 초과돼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보석 가져갈래? 사파이어를 팔았습니다. 가져갈래? 아니면 여기서 뭐 DHL로 보내줄 거야. 근데 제가 보름 일정으로 여행을 하다 보니까 불안해서 보내달라. 그래서 패킹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패킹할 때마다 사인하고 보증서 넣고 명함 넣고 저도 뭐 명함도 받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왔죠.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행운아야.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정말 세상도 넓고 공짜로 여행할 수도 있겠다. 심지어 여행하면서 돈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 왕궁을 갔어요. 왕궁 가다 보면은 왕궁 가기 전에 정말 넓은 그 광장이 있습니다. 잔디밭 광장, 우리로 치면 여의도 광장 같은 그 태국 국가 행사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 잔디밭을 지나가는데 이날은 또 태국 애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막 그 의자에서 막 이렇게 놀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보고 어디서 왔냐고 한국에서 왔다니까 뭐 현대 뭐 삼성 이런 거 막 안다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막 얘기하는데 그 친구들이 저보고 너 보석 엑스포 가봤냐? 이러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그거 어제 끝났는데? 사기였습니다. 어떻게 사기였냐면 그 친구들 제가 사원에서 만난 일본인 친구까지 다 같은 한 일당이었어요. 엄청 교묘하죠. 저는 명함을 갖고 있었지만 다시 거기 찾아갈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명함 분명히 가짜 명함이고 제가 거기 못 찾아가죠. 어딘지 모르니까. 왜냐면 툭툭기사가 태워다 줬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그때 35만 원 갖고 보름을 여행을 했는데 120만 원을 날렸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정말 죽을 맛인데 그래도 집에 도착이나 했어라. 집에 오니까 집에 보석이 있더라고요. 가격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가짜는 안 팔아요. 사건이 커지니까 형사사건 되니까 진짜를 비싸게 팝니다. 그래서 금은방 가서 사파이어 1카레트 얼마냐니까 금은방 아저씨가 보석은 질이 워낙 다양해서 1카레트 얼마 이렇게 얘기를 못한대요. 근데 보통 1카레트에 10만 원이면 산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 30만 원이면 사는 걸 전 12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이 보석 사기는 지금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 중에 아직 태국 안 가보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지금도 태국 처음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태국은 이제 관광 대국이다 보니까 관광 경찰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30년 정도 관광 경찰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관광지에 관광 경찰 부스가 따로 있고, 근데 그 부스에 보면 뒤에 포스터 같은 것도 있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워낙 그 컴플레인이 많아서 누가 너희한테 보석을 사라고 얘기하면 노라고 대답해라. 뭐 이런 포스터까지 있었을 정도였어요. 아, 여러분들은 태국 자유여행 가시면 보석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소한 지금 오늘 이 강의는 120만 원 벌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20만 원 벌고. 여기는 이제 태국 PP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패키지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고 개별 여행 갔다 오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패키지 가면 보통 우리가 태국은 그러니까 방콕 파타야, 방콕 PP 이 두 상품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방콕 파타야는 가깝습니다. 방콕에서. 그래서 약간 싸고 PP는 국내선 비행기를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약간의 주변 이제 볼만한 것이 포함이 되죠. 네, PP섬은 태국 남쪽에 있습니다. 푸켓 들어보셨죠? 푸켓도 섬이에요. 근데 이제 연륙교가 있어서 지금 섬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더 이상 섬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차가 다리 넘어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PP섬을 가고 싶으면 푸켓에서 머물면서 하루 시간을 내서 PP섬에 휴양차 갔다 오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PP섬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유인도고 하나는 무인도예요. 그래서 아예 푸켓에 가서 배를 타고 유인도 PP섬에 들어가서 거기 숙소가 다 있거든요. 거기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시면서 이제 그런 건 힐링이 되겠죠. 휴식을 취하면서 그냥 머물다가 어느 날 하루 무인도 PP섬에 이렇게 당일 투로 갔다 오실 수도 있습니다. 아, 이 PP섬은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배낭여행 했던 그런 1세대들, 동료들 이렇게 그때는 정말 막 몇 개월씩 세상을 떠들고 이러던 친구들인데 어쩌다 한 번씩 요즘에 만나요.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고 각자 이제 생업이 있어서 좀 자주는 못 보는데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 PP섬 예전 같지 않아. 아, 예전 같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 말 끝에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좋아 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낙원 같은 곳입니다. PP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도랑 무인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긴 지금 무인도 PP섬입니다. 혹시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더 빛이라는 영화 아세요? 아시는 분? 다 모르실 거예요. 그러면 타이타닉 아시는 분?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더 비치가 타이타닉 다음에 나온 영화예요.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다 아는데 예. 그 더 비치는 모르는 거 보면 더 비치가 폭망한 거죠. 정말 망했습니다. 근데 완전 망하진 않고 타이타닉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잘 모르죠. 근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한 영화인데 배낭여행자예요. 근데 태국을 여행하는데 방콕 어느 낡은 배낭여행 숙소에 묵다가 숙소에서 우연치 않게 어디 구석에서 낡은 지도를 발견해요. 근데 그 지도를 보는데 이게 뭔가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이거 뭐 분명히 특이한 지도다. 이게 뭐지 해서 계속 추적해 나갑니다. 나중에 알게 보니까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히피족들이 어떤 무인도 섬에 자기들만의 낙원을 만들고 살고 있는 그런 지도였어요. 세상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이제 섬이었죠. 네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 섬을 찾아가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정말 낙원처럼 세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영화니까 이제 반목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수영을 하다가 바닷가에서 상어한테 물려요.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팀으로 나뉩니다. 한 팀은 빨리 도시로 나가서 치료를 해야 된다. 한 팀은 안 돼. 나가면 왜 그랬어? 어디서 그랬어? 이렇게 되면 우리의 낙원이 다 세상에 발각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니까 결국 나갑니다. 세상으로. 그러면서 그 파라다이스는 이제 뭐 사라지게 되는 그러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말씀드린 이유는 그 영화를 방콕하고 이 푸켓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무인도 PP섬, 여기가 무인도인데 이 PP섬 여기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이 길, 그 상어가 물린 장면을 촬영한 곳이
바로 이 섬입니다. 여기. 여기 바닷가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누가 친구가 한 명 상어한테 물렸다는 소식을 듣고 막 바닷가로 뛰어나오는 장면을 요 길에서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본 사람은 이 피피섬에 내리는 순간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형이 바뀌지가 않았거든요. 정말 영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상적이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정말 저기서 뛰어날 것 같고.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유인도 피피섬 가잖아요. 거기서 보시면 지금도 모든 카페에서 매일 밤마다 더 비치를 무한 리플레이해서 틀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한글 자막은 없지만 보실 수 있어요. 한번 보시고 가면 더 재밌고요. 피피섬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피피섬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인도 피피섬에 머물면서 그 섬을 즐기고 수영도 하고 힐링도 하고 휴식하고 어느 날 하루 이제 뭐 일일 투어로 무인도 피피섬 주변 섬들도 갔다 올 수도 있고 푸켓에서 머물면서 갔다 오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는 방법은 배가 이런 목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 약간 큰 배들도 있어요. 두 가지 배가 있어요. 목선과 약간 큰 요트 같은 거. 근데 이 목선이 쌉니다. 그리고 이 목선 뒤에 보면 엔진이 달려서 좀 시끄러워요. 막 다다다다 합니다. 저도 처음 갔을 때 일단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싸게 여행해야 된다는 게 저희 때는 가장 큰 목표고 그래야 좀 더 많은 곳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엔 목선을 탔고요. 그 다음에는 너무 좀 쪼잔하게 그러지 말고 이번에 큰 배 타자고 이제 좀 더 비싼 큰 배를 탔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시면 아직 안 가보신 분들은 꼭 목선을 타세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앞에는 해안가에는 목선이 들어와 있지만 저 뒤에 바닷가에 보면은 큰 배들은 저 바닷가에서 못 들어와요. 이게 수심이 굉장히 낮아서 목선만 백사장에 접안을 할 수 있고 큰 배들은 못 탑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배 타면 이렇게 카약 같은 걸 내려줘요. 그럼 저 카약 타고서 그 섬까지 가야 돼요. 좀 피곤하겠죠. 네. 여기가 유인도 피피섬입니다. 이게 전부예요. 여기에 뭐 이외에 좀 다른 게 있지 않습니다. 여기 약간 전망대 같은 것이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섬입니다. 여러분들 뭐 요즘에 어플이라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저렴한 숙소 같은 거 뭐 이런 거 또 맛집 이런 거 뭐 아니면 누가 그 후기난 것도 많아서 찾기 쉽죠. 이런 아름다운 섬인데도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2만 원, 3만 원, 5만 원만 5만 원 정도만 줘도 정말 수영장 딸린 정말 좋은 숙소에서 잘 수 있죠. 이게 이제 아시아를 여행할 때 큰 기쁨 중에 하나죠. 좀 저렴하면서 네. 또 좋은 어떤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기회 되시면 아직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가보시고요. 여기는 아유타야입니다. 이제 태국 북쪽으로 올라간 거예요. 아유타야는 그래도 방콕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유명한 관광지 그 고대 도시가 아유타야와 수코타이가 있어요. 아유타야와 수코타이는 다른 왕조입니다. 오르시면 신라와 백제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공주와 부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다른 왕조고 그렇다는 고 건축 양식도 다르다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신라 시대 그 경주 불국사 가서 딱 석가탑 보시면서 역시 신라 시대 통일 신라 시대의 석탑 양식이군. 그리고 부여 정림사지 가서 정림사지 5층 석탑 보시면서 역시 백제 시대의 양식의 석탑이군 이렇게 구분하시나요? 잘 못하시죠. 사실 저도 잘 못합니다. 이제 원고 쓸 때는 좀 뭐 자료 조사해서 쓰지만 또 쓰고 나면 잊어버리고요. 그래서 사실 이 아유타야와 수코타이가 다른 왕조고 양식이 다르다는데 제 눈엔 똑같이 보이더라고요. 여행은 사실 아는 만큼 보인다고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편하게 멋있다, 크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좀 지나가도 저는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정말 폐허예요. 뭐 잘 돼 있는 도시가 아니라 정말 이제 전쟁을 통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폐허로 변했고 그게 방치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온 곳입니다.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큰 탑입니다. 사람이 이런. 여기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유적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려면 뭐 투어, 여기도 일일 투어 이런 게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자전거나 오토바이 같은 거 빌려서 이제 지도 같은 거 하나 갖고 자기가 가고 싶은 유적지를 막 이렇게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정말 자전거 빌려서 이렇게 그 유적지 그걸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워낙 방대하니까. 그래서 몇몇 보고 싶은 곳을 뭐 2, 3일 아니면 정말 시간이 없으면 하루 정도 이렇게 몇 곳을 돌거든요. 근데 자전거를 타고 막 그 시골길을 달려서 그 유적지를 찾아갈 때 그 느낌이 정말 좋아요. 이미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네스코에도 등록된 고대 도시지만
뭐라 그럴까요? 꼭 인디아나 존스 주인공 된 것처럼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내가 찾아나가는 개척자 같은 느낌? 이런 느낌도 사실 듭니다. 저는 이게 개별 여행자의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패키지로 가면 버스가 이렇게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막 가이드가 막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뭐 자유시간 뭐 10분, 15분 주고 사진 찍으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버스 모여서 또 어디 이동하고, 뭐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똑같은 여행이지만 개별 여행을 하면 정말 느낌이 다르죠. 그런 여행이 개별 여행의 자유여행, 배낭여행의 이제 큰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이게 동남아에 이런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앙코르에 굉장히 이 나무가 유명하죠. 문어발처럼 이렇게 좀 유적지들을 이렇게 꽉 끌어안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패우니까 그 불상의 그 두상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나무가 뿌리는 아닌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처럼 이렇게 움켜쥐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자리 잡은 거죠. 워낙 드라마틱한 장면이라 아유타야뿐만이 아니라 태국 관광 역사나 관광 포스터에도 많이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에베레스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보면 직장인들도 요즘에 주말 여행에서도 해외여행 갔다 오죠. 특히 일본 같은 데는 뭐 지금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못 가지만 뭐 월차나 이런 거 내서 금요일 내면 목요일 날 저녁 비행기 타고 가서 금, 토, 일 여행하고 월요일 날 새벽에 뭐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 예약해서 곧바로 출근을 하거나 이러면서도 해외여행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뭐 일본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홍콩, 뭐 싱가포르, 태국 이 정도까지도 사실 가능해요. 왜냐면 비행기 시간 5시간, 6시간 이 정도 걸리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요 네팔 지금 에베레스트 트레킹은 사실은 좀 그렇게는 여행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트레킹 기간이 한 보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나실 때 방학 이용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가 근데 이제 또 학생들 취향에 따라 여행이라는 취향이 있으니까 걷는 거 싫고 산에 올라가는 거 싫고 이럴 수도 있죠. 보시면 여기가 네팔이잖아요. 여기가 네팔이고 여기가 티벳이죠. 티벳. 이따 티벳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여기가 밑에가 인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 티벳과 네팔을 이루는 그리고 인도와 일부 국경을 이루는 여기가 우리가 히말라야 산맥이라고 하죠. 6,000m, 7,000m, 8,000m 고봉들이 이곳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레스트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여기에 있고요. 8,800 몇 메타죠? 48m인가요? 그리고 안나푸르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죠. 유명하죠. 안나푸르나가 이쪽에 있습니다. 카트만두가 네팔의 수도예요. 그래서 에베레스트를 가려면 카트만두에서 가고요. 그 다음에 안나푸르나 가려면 카트만두에서 포카라 두 번째 도시인데 여기로 가서 안나푸르나 갔다 옵니다. 안나푸르나는 뭐 안나푸르나 라운딩 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좀 걸리고요. 에베레스트는 아무리 빨라도 열흘, 예, 한 보름일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이제 저 지도 보시면 여기가 카트만두예요.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가장 깊이 갈 수 있는 곳이 지리라는 마을입니다. 그럼 아침에 출발하면 오후 한 4시쯤 지리에 도착해요. 그럼 지리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 날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가다 자다 하면 여기가 베이스 캠프거든요. 여기까지 보름 정도, 열흘 정도, 최소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또 큰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남차라고 있어요. 여기 비행장이 좀 작은 비행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2,500m 정도 고도인데 2,700 정도 여기서 한 이틀 정도 고도 적응을 하고 올라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6,000m까지 넘게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고소공포증이 아니라 고산병 때문에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사진들 좀 볼게요. 사실 이제 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행자까지만 여행과 등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도 산 안 좋아해요. 산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또 안 가. 한 번만 갈 거야. 그럼 한 번만 갈 거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자.
그러면 어지간해서 나보다 높은 곳에 간 사람들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사실 여기 선택했어요. 이 친구는 사실 저랑 같이 갔던 친구입니다. 한국인이고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배낭여행자 숙소에서 만난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제 에베레스트를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산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이제 그 티벳을 가려고 이제 카트만두를 통해서 육로로 티벳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카트만두를 들어갔는데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그 중국 정부에서 티벳은 여행 허가증이 퍼밋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퍼밋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제가 카트만두에서 거의 열흘 넘게 거의 보름 가까이 머물면서 계속 퍼밋을 알아봤는데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대사관에서 나오는데. 포기하고 다른 나라를 여행을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자기 그 에베레스트 가려고 온 건데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래 갔다 오자. 좀 쉽게 결정을 한 거죠. 같이 갔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이 친구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힘든 경험이긴 한데 그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네. 저는 에베레스트 가면서 고산병 때문에 전 많이 힘들었어요. 고산병은 건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건강하면 안 걸리고 건강하지 않으면 걸리는 거는 아니에요. 전혀 고산병은 건강하고 상관없고요. 가봐야 알아요. 근데 저는 고산병이 정말 심각하게 왔어요. 정말 심각하게 와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좀 젊었죠. 지금보다. 우리 가까운 상가도 이제 막 고어텍스 같은 거 입고 가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입었던 바지 이거 여러분들 냉장고 바지 아시죠? 여름에 편하게 입는 바지. 이거 냉장고 바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입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신고 간 신발이에요. 등산화 같은 거 안 신고 그냥 이런 뭐 운동화는 아니고 뭐 스니커즈 이런 비슷한 신발입니다. 근데 이게 튼튼한 신발은 아니고 제가 입고 신고 가면서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작은 마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거 신고 갈 수 있냐고. 사람들이 다 갈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갈 수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그 산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사실 맨발로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맨발로 사니까 이렇게 좋은 신발 신고 당연히 갈 수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게 등산화가 아니다 보니까 가다 보니까 이렇게 밑창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떨어진 거죠. 좀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막 끈으로 묶어서 갔는데 이제 그래도 중간에 마을에서 이거 좀 꼬매야 되니까 꼬맬 수 있는 곳 있냐니까 마을 좀 있다고 따라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라갔죠. 따라가서 보니까 대장간이었습니다. 이 아저씨 대장장이 아저씨예요. 이 아저씨 뭐 하는지 아세요? 바늘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갔는데 이 아저씨가 철사를 딱 끊더니만 불에 달고서 막 두들겨 갖고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이 아저씨 신발 한 번도 안 꼬매봤어요. 네.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꼬매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엉뚱하게 꼬매니까 막 바닥에 더 찢어지고 막 줄 당기면 그래도 줄로 다 이렇게 묶은 거보단 나서 그래도 이제 신발 신고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 약간 큰 마을 남체라는 곳 비행장이 있는 마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그 아래에 있는 마을보다 더 깊은 산중인데 비행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커요 마을이.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정말 그 신발 꼬매는 아저씨가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완전히 해체를 해서 그분이 싹 다시 꼬매주셔서 본드까지 붙여갖고 그래서 에베레스트도 갔다 오고 제가 그 다음에 사실 티벳을 갔는데 티벳도 갔다 오고 인도도 갔다 오고 그때 한 제가 6개월 정도 여행을 했거든요. 6개월 잘 신고 한국 와서도 한동안 신고 그리고 버렸습니다. 우리 좀 그렇게 많이 오버 안 하고 여행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다 보면 이런 친구들을 만나요. 이제 포터인데 이 포터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행자의 짐을 들어주는 포터가 있고 하나는 이분들처럼 생필품. 여기는 이제 정말 세상에 오지고 막다른 길이에요. 그걸 넘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걸으면 그 끝에는 에베레스트가 있잖아요. 점점 갈수록 여긴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동 같은 게 지금 보이시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어요. 잡풀도 없어요. 완전 황무지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짐을 갖고 뭐 쌀, 버터, 뭐 기름, 뭐 이렇게 생필품 같은 거 이분들이 갖고 다니면서 올라가면서 팔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산중에 가면 조금 더 비싼 돈을 받겠죠. 똑같은 길을 갑니다. 뭐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길을 가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짐을 많이 갖고 다니면 돈을 더 벌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정말 큰 짐을 갖고 다니는데 이게 좀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사실 제가 미안해서 뭐 나쁜 뜻에서 사진을 찍진 않지만 얼굴 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봐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물론 짐은 작아요. 자기의 체력에 맞는 짐을 갖고 다니죠. 저는 이분들은 이렇게 좀 삶을 위해서 이제 그 길을 가고 저도 똑같은 길을 가지만 저는 이분들이 평생 모아도 한 푼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을 단 한 번의 비행기 값으로 쓰고 가는 거잖아요. 좀 마음이 복잡했어요. 근데 저는 저분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해. 나는 그래도 행복해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행복의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분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경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분들 보면서 좀 이제 아시아에 비교적 우리보다는 가난하니까 그분들 보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옳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쪽은 굉장히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숙소에서도 안 잡니다.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일행들이 있어요. 아까 짐도 이렇게 막 몰려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화면, 네. 그 짐들, 그러니까 같이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비닐 같은 거 이렇게 막 이제 텐트도 아니에요. 그런 거 이렇게 그냥 덮고 자고 냄비 막 갖고 다니면서 그 나무 꺾어서 밥을 해서 아주 정말 간단하게 먹죠. 이제 유지만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여행을 하는데 좀 같은 길을 간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이분은 자기 종목이 옷이었어요. 옷은 좀 다른 물품에 가벼워요. 그래서 이분 짐은 정말 산더미만 하다고 할 만큼 짐이 엄청 컸어요. 이 지붕도 낮잖아요. 이렇게 뒤에다 등을 딱 매면 그 짐이 천장에 닿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가 숙소입니다. 저도 이 숙소에서 잤어요. 여기가 숙소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좋은 거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 사람 삶도 굉장히 척박하기 때문에 숙소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돈이 많다고 더 좋은 곳에 잘 수도 없어요. 숙소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근데 이 숙소에 이제 이 사람은 여기 와서 짐을 딱 풀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막 와서 이제 옷을 삽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어릴 때 어머님들은 아이들 이렇게 소매 하나 긴 이런 옷들 막 샀어요. 그래서 접어서 입히고 왜냐면 오래 입으려고 애들이 크면 계속 입히려고. 지금은 옷이 떨어져서 버리진 않죠. 유행 때문에 이제 버리고 실증이 나서 버리고 새 옷을 사니까 안 입어서 버리는데 그때 해질 때까지 입었죠. 근데 제가 막 사진 찍으니까 이 친구가 사진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 친구 티벳 사람이에요. 티벳하고 아까 그 국경이다 보니까 이제 좀 소통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티벳 사람이 네팔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저도 티벳말 못하고 네팔말 못하고 이 친구도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데 숙소 딸이 영어를 한다기보다 단어로 이제 저한테 뭐 어드레스, 포토, 뭐 네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단어로 초간단 소통을 하는 거죠. 좀 이제 어설픈 이제 통역이 된 거죠. 그리고 네팔말하고 티벳말하고 일부 이렇게 사투리처럼 통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지역이 이제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주소를 적어줘라. 내가 보내줄게. 근데 주소를 적었는데 이렇게 뭐 꼬부란 글씨처럼 이렇게 굉장히 짧은 제가 봐서 한 단어, 두 단어 정도였어요. 이게 뭐라고 쓴 거냐 읽어봐라 그러니까 티벳 팅그리 이렇게 적었대요. 울으시면은 서울시 강남구 이렇게 적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주소 안 된다. 뭐 뒤에 숫자도 있을 거고 뭐 더 길어야지 된다. 이거 그러니까 아니라 이게 그냥 주소 이게 주소라는 거야. 도저히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티벳을 갔거든요. 그리고 틈길을 지나갔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친구의 사진을 인화해서 갔으면 그리고 그 마을에 도착했으면 그냥 이 사람 친구 사진 딱 사진 보여주면 아마 마을 주민이 저 집 얘기해 줬을 거예요. 한 2, 30여 채 사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말 소박한 마을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가져가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친구 이야기는 제가 원고로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소 그래서 그런 제목으로 원고도 한번 썼었습니다. 제 책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아까 중간에 남채라고 좀 큰 마을, 비행장이 있는 마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마을이에요. 마을이라고 하니까 이제 큰 마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이 언덕 아래는 조금 더 이제 큰 번화가들이 있기는 합니다. 저는 여기 가면서 고산병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만 이게 참 세상에 없는 풍경이잖아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좋았습니다.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좋은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고락십이라는 곳에서 베이스 캠프를 갈 수도 있고 칼라파타를 갈 수도 있어요. 그 고락십이 정말 이제 집이 딱 두 채가 있는 곳입니다. 마을도 아니에요. 집이 딱 두 채가 있어요. 거기서 자고 고락십이나 칼라파타 둘 중에 한 곳을 가는데, 죄송합니다. 베이스 캠프랑 칼라파타. 베이스 캠프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1 베이스 캠프를 가는 거예요. 제2 베이스 캠프는 정말 이제 원정대들이 가는 곳이고요. 제1 베이스 캠프는 그냥 입장료 정도만 내면 누구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당연히 가실 수 있고요. 근데 약간 산 밑으로 가기 때문에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조망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칼라파타는 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맞은편에서 이렇게 거의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고산병 때문에 이제 좀 힘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제가 진통제하고 이렇게 약을 가져갔어요. 비상약으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약을 다 먹었고, 제 친구가 갖고 있는 약도 사실 다 먹었어요. 이미 여기에 도착하기 전에, 한 4일 전에. 그때부터 저는 사실 그 고산병 때문에 우리가 두통이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갖고 있는 단어는 그냥 두통이잖아요. 근데 죽잖아요. 고산병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 고통인데, 그건 고산병 두통이라고 말하는 건 아마 다른 단어가 없기 때문에 두통이라고 말하는 건데, 그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사실 조금만 더 하면서 이제 마지막까지 올라왔는데, 저도 운동도 뭐 많이 하고 하는데, 마지막 숙소를 출발해서 찍고 내려와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배낭 이렇게 메고 올라가는데,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죽는다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내려가라 소리 못하죠. 왜냐하면 지금 보름을 올라왔는데, 이거 여기를 가기 위해서. 근데 제가 가는데 아무 정신도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비틀비틀하고.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나 이제 더 못 올라갈 것 같다. 이게 내 마지막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려가라. 그래서 우리 카트만두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친구 올라가고 저는 내려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배낭 메고 천천히 걸어갑니다. 거기는 산을 잘 타도, 왜냐하면 이제 공기가 희박해서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말하면서 숨을 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올라가는 이제 언덕을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서러운 거예요. 그냥 왠지 이제 가슴이 복받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따라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탁 뒤를 돌아보더니만 내려가 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언덕을 딱 넘어가는 사라지는데, 사실 저는 왠지 모르게 막 울컥하는, 너무 많이 울었어요. 거기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배낭만 없으면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배낭을 어디 옆에다 구석에 이렇게 숨겨두고, 근데 거기가 완전 황무지예요. 그래서 숨길 데도 없어요. 돌 같은 거 덮어놓고 가면은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했는데, 돌로 덮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부 영화에 보면 이렇게 돌을 옮기려면 수백 개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는 걸어가면서도 숨이 차거든요. 근데 내가 그 친구는 사라졌고, 한 번만 더 내가 좀 힘을 내서 가보자. 그래서 배낭을 다시 딱 들쳐얹고 그 언덕을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이미 없더라고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리고 칼라파타를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올라가는데 거긴 정말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딱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비슷한 한 45도 정도 기울기가. 근데 올라가는데 누가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저도 이제 뭐 정상이 아니니까. 근데 어떤 친구가 이렇게 유럽 친구가 내려간다는 걸 알았지만 저는 정신이 없었죠. 근데 그 친구가 저 아래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너 괜찮냐? 생전 처음 보는 친구예요. 괜찮냐? 괜찮다. 정말 괜찮아? 괜찮다. 너 지금 이상해. 너 정말 지금 이상해. 정말 괜찮아? 그 친구가 저를 지나쳐서 내려가면서 제가 정상이 아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도 힘드니까 내려갔다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산을 거꾸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확답을 받고 갔어요. 너 여기 앉아서 잠깐 쉬고
괜찮으면 올라가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포기하고 내려가라. 그래서 제가 정말 고맙다고 그랬어요. 제 확답을 듣고 그 친구가 내려갔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한 15분 앉아 있다가 거의 300m 남았거든요. 저 위에 보여요, 그 고지가. 근데 거기서 돌아서 내려왔습니다. 그 300m 못 올라가고. 저희한테 많이 이제 오죽하면 포기했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300m 남겨두고 사진 찍은 곳이 바로 이 사진이에요. 그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봉우리 있죠. 요게 에베레스트입니다. 앞에 봉우리가 가까워서 이게 높아 보이는데 요게 에베레스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내려와서 그 친구를 만나긴 했습니다. 저보다 한 4일 정도 늦게 도착했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그 남체라는 말에서 비행기를 탔고 그 친구는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4일 늦게 도착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 저는 티벳을 갔고 이 친구는 또 다른 산 무스탕을 갔어요. 근데 제가 티벳 가는 고 이틀 후에 큰 뉴스가 났는데 무스탕에 네팔에 엄청난 폭설이 내렸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했는데 사실 제가 티벳 갔다 오는 시간, 이 친구가 무스탕 갔다 오는 시간으로 딱 일정이 대충 맞았어요. 그래서 카트만두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갔다 왔는데 연락이 없고 메일도 답신이 없어요. 그래서 늦게 오나 보다. 저는 인도로 다시 갔고 인도에서 계속 메일 보냈는데 답이 없더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구글 메일이 용량 제한이 있어서 메일함이 꽉 차면 리턴이 돼서 오던 시대예요. 나중에는 편지가 그 메일이 리턴돼서 오는 거예요. 광고 메일 같은 게 막 많이 찾는지. 사실 그 제가 티벳으로 가는 그날 그 친구를 본 게 사실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본 거였어요. 그 친구는 그 무스탕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가 정말 이 친구 가족을 몰라요. 제가 알 수도 없고 여행지에서 숙소에서 만나서 그래도 숙소에 그 친구가 저한테 했던 몇 가지 이야기를 나이도 동갑이었어요. 그래서 통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이 친구는 워낙 세상을 떠들던 친구고 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단서로 정말 저는 여행 중이었고 아직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정말 어렵게 한국에 연락을 막 여러 군데 연락을 해서 가족을 찾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여러 가지 막 단서들 몇 개를 갖고 근데 처음에 이제 차근 형님하고 연락이 됐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막 사막 같은 데 들어가도 한 달 동안 연락도 안 한대요. 워낙 그런 친구니까. 근데 제가 상황을 설명했죠. 비자 때문에 비자 만기 때문에 이 친구 이미 나갔어야 돼요. 네팔에서. 근데 여기 한 달 넘겼는데도 나가지 않고 나가면 저한테 당연히 연락을 했겠죠. 메일도 확인하고 그건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서 가족이 이제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대사관에 신고하고 그래서 정식으로 수사를 했는데 결국은 출국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결국은 실종이 됐는데 저희 때는 굉장히 저도 많이 노력했죠. 이 친구 사진을 제가 마지막 찍은 사진이 있고 그걸 정말 수많은 카페에 다 돌렸어요. 나는 몇 월 며칠 날 이 친구를 마지막 만났다. 그 이후에 이 친구를 만난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하는데 결국 연락 어디에서도 없어서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죠. 네, 우리 또 이제 티벳 넘어가겠습니다. 티벳하고 유럽 좀 이야기하고 30분 남았는데 제가 3시까지 할게요. 조금 시간 한 5분 전에 마치고 여러분들이 좀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티벳인데요. 제가 여행 작가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래도 보통 사람들보다는 이제 좀 여행을 많이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저희 때 참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디가 가장 좋았어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여행을 아무리 많이 했어도 아직 가보지 않은 곳이 너무 많고 저는 성격상 늘 새로운 곳, 가보지 않은 곳이 궁금하기 때문에 어디 다시 가고 뭐 이런 생각 가고 싶어 이런 생각 좀 잘 안 합니다. 늘 새로운 곳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티벳 갔다 오고 나서는 어디가 제일 좋았냐 그러면 저는 티벳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후에 제가 또 많은 도시들 여행했지만 여전히 저는 티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티벳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티벳 가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황량한 고원 그리고 파란 하늘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풍경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저는 정말 그 세상에 없는 풍경 같은 그 고원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 여행지는 호불호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티벳을 여행했던 모든 여행자가 사랑하는 도시가 티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제가 첫 번째 갔을 때 이제 그 에베레스트를 넘어간 거예요. 히말라야를 넘어간 거예요. 히말라야 한 5천 몇백 미터 이렇게 골짜기로 넘어갑니다. 잠깐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이제 이 고봉들이 사실 6, 7, 8천 미터 이 고봉들이에요. 제가 이제 2번을 갔는데 첫 번째 갈 때 제가 아까 그 에베레스트 갔다 왔을 때 갔다 오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퍼밋이 나왔거든요. 그때 전 이제 티베트로 넘어갔고 그 친구는 무스탕으로 간 거죠. 그때 이제 풍경들이고 그 후에 한 1년 반 후에 이제 다른 계절에 또 한번 한 달 여행을 했었습니다. 요런 찝차 여긴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찝차 같은 걸 빌려서 가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물가는 저렴한 나라지만 이 찝차를 빌리는 비용이 사실 좀 비싸요. 제가 2번째 갔을 때는 보름을 그 찝차를 빌렸거든요. 가이드랑 여기는 중국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와 가이드가 딸려서 렌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때 보름 빌리는데 한 150만 원 정도 들었어요. 찝차. 그러니까 가장 낡은 집차였어요. 18년 된. 여기 20년 되면 폐차해야 된답니다. 의무적으로. 근데도 그러니까 혼자 빌리면 비싸니까 일행을 최대한 찾아서 이제 그 150만 원을 쉐어하는 거죠. 최근에 만든 차는 더 비싸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 여행사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이런 길을 하루 종일 달려도요. 그 카트만두 넘어와서 라싸까지 한 4일 정도 걸려요. 하루 종일 이런 길을 달려요. 달리면 정말 그 저기에 과연 사람이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납작납작한 집들이 몇십 채 모여있는 마을 2-3개 지납니다. 아까 그 이야기한 그 티베의 팅그리 그 친구가 살았던 마을도 그런 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가다 보면 이런 친구들도 만나요. 네, 누가 그러죠? 야 이거 네가 복장 뭐 연출해서 찍었냐 이러는데 그냥 전통 복장이에요. 이런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 마차 타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황량한 그 고원 아무것도 없는 그 길도 아스팔트 이런 게 아니에요. 차가 많이 다닌 길, 바퀴에 흔적이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다 보면 정말 저도 하루 종일 달려야 그런 마을 2-3개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제목이 뭐였더라? 갑자기 제목이 생각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인데 그 영화 중에 하나가 죄송합니다. 답답한데. 네, 짐 캐리가 어떤 그 시골에 짐 캐리가 굉장히 좋은 영화예요. 짐 캐리가 막 약간 희극 배우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정말 연기 잘하는 친구고 근데 그 친구가 시골에 이제 미국의 시골에 사는 친구예요. 주인공. 근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막 이런 친구 이제 캐릭터가 그래요. 항상 밝고. 근데 부모님은 이제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날 막 시골 이렇게 막 운전을 하는데 주유소 옆을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주유소 옆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막 차를 돌려갖고 다시 주유소로 갔거든요. 아버님이 안 계세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잘못 봤나? 그럼 이제 다시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막 운전을 하는데 이제 아날로그 라디오를 막 주파수 이렇게 맞추는데 치직치직 하다가 어디서 순간적으로 야, 거기 짐 캐리 가니까 준비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지 하고 막 다시 돌리는데 치직 안 나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져요. 그래서 짐 캐리, 이상하다. 그래서 짐 캐리가 이게 어떤 일인지 자꾸 추적을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도시 자체가 거대한 세트장이었어요.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다 엑스트라야. 그리고 도시 곳곳에 CCTV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 저를 24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짐 캐리가 그걸 알게 그 부모님도 가짜였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척을 했고 거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데 실수로 거기 계셨던 거예요.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설정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요즘에 리얼리티 프로그램 100% 그거죠. 물론 출연자가 자기가 촬영되는 거 알고 있죠. 주방, 거실, 방 이런 데 다 카메라 설치해놓고 그거 우리가 지금 TV에서 보고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예견한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그 영화 마지막에 짐 캐리가 대사도 없어요. 차 위에 카약 같은 노젓는 배 그거를 차 위에 싣고 바다로 가요. 바다에 도착해서 그 배를 내리고 그 바다에서 망망대 수평선을 향해서 노을 저 가기 시작해요. 그 장면은 정말
정말 뭉클한 장면이에요. 그 저 바다 너머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카약 같은 그 나무배 하나를 놓으셔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배가 점점 수평선에서 끝도 없이 가다가 갑자기 쿵 소리가 납니다. 그때 이 영화가 명화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러니까 영화에 몰입해서 본 사람은 아는데 쿵 할 때 이 영화관에 이제 삽시간에 정막이 흐르는 거죠. 세트장 끝에 다다른 거예요. 그게. 그때서 이제 관객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짐 캐리가 허공에 손을 딱 내밀고 딱 당기는데 영화니까 그게 바로 이렇게 벽에 막 하늘 모양 구름 같은 거 그려져 있는데 그 문을 열고 그 세트장 밖을 나가면서 영화가 끝납니다. 정말 감동적인 영화예요. 시사하는 것도 많고. 근데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게 이 티벳 여행하다 보면 제가 짐 캐리처럼 그런데 거대한 세트장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 혹시 가만히 앉아 있다가 무전 받고 야 여행자 같은 버스 지나가니까 니네 준비해. 그럼 마차 타고 지나가고 앉아 있다가 저런 복장하고 지나가고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지나가면 다시 딱 앉아서 또 대기하고 뭐 이럴 정도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풍경들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멋있죠?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이런 말들도 이렇게 다 꾸며져 있고. 정말 제가 좋아했던, 사랑했던, 조금 여긴 큰 사원이에요. 이건 전통 신발입니다. 예쁘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남자들 신발이고요. 여자들 신발은 또 이래요. 더 화려한 예쁜 수들이 놓아져 있어요. 이런 찝차를 타고 이제 라싸까지 갑니다. 한 4일 정도 걸려서. 여기는 이제 티벳에는 지도에도 보일 정도로 큰 호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 호수들은 다 성호예요, 성호. 그러니까 다 종교적으로 불교 국가니까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염호입니다. 다 소금 호수예요. 여기는 옛날에 바다였잖아요, 에베레스트가. 히말라야가. 예, 그게 이제 인도하고 뭐 아시아판인가가 인도판하고 아시아판. 그래서 거기 지진 이제 지난 수년 전에도 크게 났었죠. 거기 이제 부닥쳐서 올라간 게 에베레스트고. 제가 알기로 에베레스트가 뭐 공식적으로는 1년에 뭐 1cm 이렇게 지금도 올라가고 있는 걸로 저는 알아요. 지진이 이제 그렇게 판 2개 판이 지금도 밀고 있으니까. 요가 이제 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순례자들이에요. 네. 이분은 정말 제가 이 주름 안에 이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가 살아온 삶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을 찍다 보면 이런 인상들을 좀 더 눈여겨보게 되거든요. 이게 그 사람들 문자, 티벳 문자예요. 그러니까 뭐 티벳하고 중국하고는 원래 이제 소수민족들이 다 그렇지만 뭐 비슷한 사투리도 아니고 전혀 다른 언어고 문자도 다릅니다. 아까 티벳 팅글이라고 써줬다고 그랬잖아요. 요만큼 써준 거예요. 티벳 팅글 요만큼 글씨를 써준 거죠. 그 사람이 종이 노트를 이렇게 쭉 찢어서 저한테 써준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노트 찢어서 써준 거 이렇게 고통이 찢어진 거는 그 종이는 제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 주소는 제 집에 있어요. 우체투지인데 우체투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삼보일배 때문에 이제 우체투지 많이 아시는데 우체투지는 우리 108배 뭐 이런 것처럼 제자리에서 계속 절을 하는 우체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지를 이렇게 순례하는 우체투지가 있고 가장 큰 우체투지는 순례 중에서 자기 집에서 성지까지 우체투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발 양손 쭉 뻗고 엎드려서 이마까지 바닥에 딱 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자기가 손 뻗었던 곳까지 걸어가서 거기서 또 다시 절을 하면서 가요. 그러니까 성지에서 자기 집에서 성지까지 우체투지를 해서 가는 건 수년이 걸려요. 몇 년, 심지어 10년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안타깝지만 죽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다큐 같은 데서도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오래전에도 한번 이런 다큐가 나왔는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자기 어떤 종교의 열망이기 때문에 하죠. 근데 그거 우체투지 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사원에서 108배 하듯이 제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분 보면 그래도 좀 난데 성지까지 그 척박한 땅을 우체투지로 가는 분을 보면 쉽게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체 어떤 것이 저 사람들을 이렇게 열망하게 만드는지 좀 뭉클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라싸 도착해서 이렇게
산 언덕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죠. 이 고개를 여기 보면 여기 차 하나 보여요. 여기 점처럼 여기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길을 다 올라가면 이런 사원이 있습니다. 이 사원 앞에서 본 게 이제 그거고 이 사원 뒤에 보면 죄송합니다. 예, 이런 풍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십자를 타고 지나가면 이런 마을들 진짜 두세 개 지나가요. 이건 거기도 큰 마을입니다. 하원에 있는 승려들. 근데 이 티벳에서 독특한 장례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사람이 죽으면 장례하는 게 우리 전통적으로 매장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의 화장을 하죠. 매장, 화장, 그 다음에 뭐 이슬람권에서 많이 하는 수장 이런 것도 있고, 빈라덴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뭐 사살한 다음에 수장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바다에다 버린 건 아니고 실제 이슬람은 수장을 합니다. 이제 바다에 이제 뭐 버린다고 표현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티벳은 조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을 다큐 보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새에 먹이를 줘요. 독수리 같은 새에 먹이를 줘요. 근데 이게 외부인에게는 이제 이 조장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공개가 안 하는데 이 드리궁티라는 한 곳은 외부인이 가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외국인도 안 받는다고 그래요. 여기가 지금 그 하는 이 절벽 같은데 여기 이제 사원이 있어요. 여기서 염을 하고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조장터가 있습니다. 넓지 않습니다. 한 50평, 넓으면 한 100평 정도 되는 그 정도 터가 있어요. 이날 사실 아침에 눈이 왔어요. 눈이 와갖고 제가 상원 올라갔는데 이제 지금 염을 마치고 막 조장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발자국이 있지만 여기는 발자국 없잖아요. 이분이 지금 마대자루 하나 메고 있는데 이 마대자루 안에 망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아까 고산이기 때문에 걸어가도 숨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뒤에 마대 이제 망자 업고 가다 힘들면 쉬거든요.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면 가족이 막 뒤에서 이렇게 손으로 받쳐주고 잠깐 쉬다 올라가고 막 이럽니다. 저도 이제 따라 올라갔는데 올라가면 이렇게 커다란 터가 있고요. 얘네들은 이제 사람을 먹고 사는 독수리들이에요. 그냥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돔댕이라는 사람이 있어. 우리 지금 장의사 같은 분들이죠. 그분들이 사람의 몸을 난도질합니다. 뭐 등, 머리, 손바닥, 뭐 이런 게 뭐 다 발바닥 다 이렇게 새들이 먹기 좋게 난도질을 하고 마지막에 배를 툭 갈라요. 이렇게 갈고리 긴 칼로 이제 이렇게 앞에서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몇 메터 앞에서.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지금 이제 유족들이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이제 망자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해체하고 있을 때 피냄새가 나니까 흥분을 해요. 그래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도 어떤 새는 이렇게 막 확 날아서 거기 딱 착륙하는 새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돔댕이 진짜 아무데나 뭐 대가리, 뭐 발, 날개 없애요. 아무데나 자꾸 확 내던집니다. 그럼 걔네 띠르르르 막 굴러가요. 뭐 깨갱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다 해체하고 나면 딱 풀어줘요. 이제 바리케이트를 풀면 막 들어가 먹습니다. 와, 소리가 정말 막 나요. 시간 지나면 막 이제 살점 서로 물고 뜯어져 나오고 하체가 분리된 뭐 갈비뼈 막 물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시간이 또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죠. 다 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면 다시 몰아내요. 뭐가 남아요? 뼈들이 남아있죠. 그럼 뼈들을 다 모아서 쪄요. 돌도끼로. 찌면 가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진 고기가 됩니다. 너무 놀랐어요. 제가 처음 놀란 건 사람은 죽으면 굽는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는데 이분들 이렇게 망자 이렇게 돌바닥에 딱 내려놓거든요. 그러면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정말 마디마디가 다 이렇게 그냥 투둑 흩어지듯이 굳지 않게 그냥 바닥에 널브러지고요. 그 다음에 뼈 안에 진액이 있기 때문에 찌면은 다진 고기처럼 됩니다. 좀 외람된 말씀인데 좀 불편한. 그래서 고기 다지는 거랑 똑같이 해요. 막 두들기고 뒤집고. 그래서 피 튀지 말라고 밀가루 같은 거 뿌리면서 해요. 그리고 그걸 다 하고 나면 또 풀어줘요. 그러면 그것까지 다 먹습니다. 그러면 불과 한 1시간 반, 2시간? 2시간 안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뭐 6구가 되기도 하고 10구가 되기도 하겠죠. 자, 다음 사진은 빨리 넘어갑니다. 네, 바로 넘어갈게요. 저렇게 이제 망자를 이렇게 누면 이제 새들이 다 먹어요. 근데 전사를 여기 걸어갔어요. 이제 걸어갔는데 걸어가면
그냥 걸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가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곳 가고 그 다음부터 걸어간 거예요. 사실 이제 집차, 여행사 집차를 빌려서 가야 되는데 이제 돌아올 때 이제 차가 없으니까 또 지나가는 경운기, 아무거나 동력 달린 건 다 이제 세우고 최대한 차가 다니는 곳까지 또 왔어야 되는데 이제 경운기가 저를 태워줘서 이제 경운기가 이제 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어떤 마을 도착했는데 이분이 그 경운기 운전기사거든요. 마스크 쓰신 분. 근데 내리 어느 마을에서 막 사람들한테 옷을 나눠주더라고요. 새 옷은 아닌데 굉장히 깨끗했어요. 옷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마대자루에서 또 이렇게 뭐 밀가루 같은 걸 막 나눠주는 거야. 이 사람들 뭐지? 불우이웃 돕기 하는 사람들인가? 근데 이분이 마스크를 딱 내리는 순간에 알았죠. 유족이었습니다. 그 조장터 안에 저랑 같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조장터에서 저를 본 거죠. 외국인이고 저 유일하게 한 명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옷은 망자가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이 밀가루 같이 생긴 이 곡물은 아까 뼈 찔 때 피튀지 말라고 물가루 같은 거 뿌리면서 같이 이제 다진다고 했잖아요. 하고 남은 거예요. 저는 사실 담담하게 보려고 했어요. 여기서 내가 느끼는 만약에 슬픔이 있다면 우리나라 뭐 화장터 가서 느끼는 슬픔 그 정도 해야 된다. 특별하게 보는 건 사치다. 사색의 사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제가 도시로 돌아오면서 이걸 볼 때는 정말 삶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렵지만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검색해 보니까 정말 티베트 문화더라고요. 우리는 태우죠. 여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을 다 깨끗이 빨아서 다 나눠주고요. 그런 것도 국물가루 다 나눠준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저 질문 받을 시간 때문에 5분이 남았는데 좀 빨리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아비뇽입니다. 사실 좀 죄송한데 사실 여러분들 유럽 도시 아무 때나 되면 제가 아마 어지간하게 거의 다 가봤을 거예요. 근데 그냥 뭐 파리, 뭐 로마 이런 데 말고 여기 아비뇽하고 아르하고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면 프로방스 여러분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방스는 오타가 있네요. 네, 프로방스는 우리를 치면 호남, 영남 이런 식으로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이 프로방스의 수도, 여기는 수도라고 하는 주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비뇽입니다. 여기 옛날에 이제 역사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뭐 좀 그거는 기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천주교가 이제 정치와 너무 밀접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타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도 일어나고 한 건데 그런 여러 가지 얽혀 있으면서 여기에 교황청이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아비뇽에. 그래서 이게 교황청 건물이에요. 이제 굉장히 이제 유서 깊은 이 도시 자체도 굉장히 유서 깊은 도시고요. 이런 도시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비뇽은 아비뇽 영국 축제도 있죠. 근데 이런 영국 축제 때문에 아니면 그런 고대 도시를 보기 위해서 또 가지만 바로 이 라벤더 때문에도 갑니다. 아름답죠. 이 라벤더가 여름에 펴요. 한 8월 정도 될 겁니다. 이 라벤더, 끝도 없는 이 라벤더 밭을 보기 위해서 아비뇽에 많이 갑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가실 게 있으면 꼭 파리나 이런 데 말고 한번 아비뇽에 한번 꼭 가보시길 바라요. 이런 밭들. 예. 여자분들 좋아하시죠? 여기서 찍으면 인생샷, 바로 인생샷입니다. 아름답죠? 아비뇽. 아비뇽의 교황청과 그런 아비뇽 축제, 영국 축제 이런 것도 있지만 가시면 이런 라벤더 밭. 그리고요, 이 아비뇽이 아니라 이 프로방스에 또 하나의 도시 아르이 있습니다. 여기는 프로방스의 아비뇽에서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어요. 차량으로. 이 아르인데 아르는 여기 이제 로마 시대 흔적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 로마 시대의 원형경자 이런 느낌 딱 들죠. 근데 이 아르에도 이제 로마 시대에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정말 거대한 유적들이 이렇게 있어요.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런 것들이. 네. 그리고 아까 그거는 이제 뭐 여기는 원형 극장이죠. 죄송합니다. 아까 거기는 원형 경기를 하는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고 여기는 원형 뭐 극장 같은 곳입니다. 무대. 근데요, 아르레는 그런 로마 시대 유적을 보러 가기도 하죠. 근데 혹시 아시는 분 있을 텐데 아르는 고흐 때문에 갑니다. 저는 고흐 때문에 갔어요. 저는 사실 고흐를 좀 병적으로 좋아합니다. 정말 유럽 여행하다 보면 이제 미술관 많이 가는데 저는 고흐하고 샤갈하고 너무 좋아해서 고흐 그림들 보면서
이걸로 본전 뽑았어 이런 생각하면서 정말 여행 많이 했는데 이게 그 고우에 여기 고우 방고 카페예요. 여기 요 자리 있죠. 저 여기서 파스타 먹었거든요. 비싸지도 않아요. 한 12,000~13,000원밖에 안 합니다. 바가지도 없어요. 근데 이게 고우가 아르레 고우는 네덜란드 화가거든요. 근데 프랑스에서 이제 뭐 20대 후반이 된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죠. 그리고 어느 날 아르르로 내려갑니다. 이 아르르는 이제 그 프로방스 워낙 기후가 좋고 그래서 아름답거든요. 근데 아르르에 내려가서 이제 막 창작력에 불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고갱이한테 내려와라. 친구들도 내려와라. 우리 여기서 열심히 창작 활동하자. 그러면서 고갱이 내려오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 귀를 잘라서 고갱이 때 보내잖아요. 그게 아르레에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때 고갱은 너무 충격을 받고 파리로 돌아가 버리죠. 그 이후에 고은은 사실 자기가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 병원이 아직도 남아있고요. 입원했다 태어났다 몇 번 반복합니다. 네. 네. 근데 그리고 이 고우가 이 아르레에서 사는 건 1년 조금 넘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의 그림 있죠. 대부분 다 아르레에서 그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우의 그림 대부분 아르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어요. 통계적으로 정확하게는 통계가 안 나와 있는데 최소 350점, 많게는 500점까지 여기서 그렸다고 그래요. 1년이 조금 넘는데 미친 듯이 그린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의 화풍은 여기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고갱이 돌아가고 한 1년 이제 아르레에 머물다가 파리로 고우가 돌아가죠. 그게 한 32살인가 될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파리 교회에서 고우가 권총으로 자살을 하면서 생을 마감하죠. 좀 안타까운데 이 카페에서 제가 파스타 먹었다 그랬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많이 보셨죠? 밤에 카페 테라스. 저 여기서 파스타 먹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고우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고우가 바로 입원했던 정신병원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입원했던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고 정신병원은 아닌데 옛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에요. 고우의 그림.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서 고우가 살았던 방. 예, 빈센트 반 고, 자기 방, 고우의 방이라는 제목으로 별이 빛나는 방. 이것도 아르레 원래 이름은 긴 이름은 아르레 별이 빛나는 방이잖아요. 이것도 다 아르. 뭐 해바라기, 뭐 아이리스 우리가 알고 있는 고우의 다 여기서 그린 겁니다. 한번 꼭 가보시고요. 마지막 자, 토마티나 축제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고 마칠게요. 사실 저는 여행하면서 축제를 찾아다니지는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축제 때 사람들이 너무 많고 숙소, 음식값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비싸집니다. 그래서 축제를 일부러 찾아다니지도 않아요. 우연히 만나면 괜찮지만 뭐 취향에 따라 다른데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축제는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행을 가면 있는 풍경이 아니고 특별한 기간에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뭐 유동축제 그러면 제가 뭐 서울 청계천이나 아니면 진주 가서 그 유동을 볼 수 없잖아요. 축제 기간에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정된 기간 안에 볼 수 있는 풍경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약간 그렇게 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축제를 안 찾아다니는 편인데 제가 이 토마티나 축제만큼은 정말 꼭 가고 싶었어요. 토마토 축제.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토마토 던지는 거죠. 이 전야제도 열립니다. 이제 저는 전날 이제 미리 갔어요. 저도 이 전야제도 궁금했지만 사진을 좀 안 놓치고 찍으려고 그래서 이제 어디서 사진을 좀 찍으면 될까 이런 거 포인트를 좀 봐놓으려고 정말 미친 듯이 이렇게 막 술 마시고 놀아요. 어느 정도냐면 야 얘네들 내일 아침에 축제할 수 있을까? 다 길거리 쓰러져서 뭐 막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먹고 마시고 놀아요. 저는 이제 저도 놀다가 저 혼자 갔으니까 이제 자야 되잖아요. 여기 숙소도 없습니다. 왜냐면 축제가 아니면 여기는 아무것도 여행자가 가지 않는 도시예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근데 아침이 되면 그래서 저는 그냥 공원에서 잤어요. 이렇게 그냥 의자 벤치에서 카메라 이렇게 가방 끼고 아침 되면 이렇게 막 천막 치기 시작합니다. 축제는 11시가 시작이 되고요. 딱 1시간 열립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인 축제가 된 거예요. 근데 아침부터 이미 막 축제 시작돼요. 이렇게 막 2층에서 막 물 뿌리고 막 이러면 도망 다니고 하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 거죠. 준비하는 거예요. 이 여자 지금 테이프로 막 감고 있죠. 신발 벗기지 말라고. 자, 11시가 되면요. 이런 트럭이 하나 들어와요.
이 트럭 안에는 토마토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이 좁은 길에 1차선, 편도, 그러니까 차량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길인데, 그냥 뭐 한 200m, 300m 될래나 거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 토마토를 위에 트럭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내던져줘요. 그럼 이제 그거 주워서 던지는 거죠. 이 트럭이 4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막 던져줘. 이날 비도 왔어요. 그러면 이제 트럭이 지나가면 자기들끼리 던지고 노는 거예요. 여기 가실 때 하얀 옷을 입고 가는 게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빨갛게 물이 들어요. 저도 이제 저도 이제 사진 찍다가 내려가서 이제 놀았는데, 여기서는 아무도 나한테 토마토를 던져주지 않으면 왕따입니다. 던져주면 고마운 거예요. 이 여자분도 축복받은 거죠. 이거 이렇게 아무나 안 해줍니다. 이거 괴롭히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서 미친 듯이 노는 거니까. 어느 정도 재미냐면요. 여러분들 어차피 눈싸움이나 물싸움 어떻게 한번 해본 적 있죠? 막 처음에 장난을 하다가 나중에 배꼽 빠지게. 눈싸움에 100만 배 재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축제는 2가지가 있어요. 참가형과 관람형. 유등축제. 이거 가서 유등축제 하는 거 보는 거죠. 아니면 보령 머드축제. 남들 막 진흙바닥에서 뒹구는 거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나도 진흙바닥에서 뒹굴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참여형 축제는 매년 가도 재밌어요. 근데 관람형은 작년에 봤으면 올해 안 봐도 되고 뭐 10년 안 봐도 되죠. 이 참가형은 정말 매년 가도 재밌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놀아요. 정말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저도 1시간 이제 12시가 되면 벨이 윙 울립니다. 그럼 더 이상 토마토를 던지면 안 돼요. 근데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어요. 다 미쳐있기 때문에 한 1시 반 되면 좀 정신을 차리고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축제 끝나고 이제 막 나오는 건데 지금 사진 찍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내가 사진 찍어줄게. 그러니까 사진 딱 찍어주니까 야, 사진 바꿔서 찍자 이러는 거야, 카메라를. 그래야지 자기 사진 되니까. 이 친구가 찍어준 제 사진입니다. 저 이 슬리퍼 어차피 신발 버릴 것 같아서 시장 가서 이 슬리퍼 하나 사갖고 바르살리나에서 다 가깝다 그러면 안 돼. 5시간 정도 걸립니다, 기차로. 가고 이렇게 슬리퍼 신고 갔어요. 이대로 와야 돼요. 목욕탕도 없어요. 근데 이대로는 못 오니까 집 앞에 가면은 이렇게 막 그 수돗물 호수를 막 이렇게 뿌려줘요. 그럼 이제 기다렸다가 줄이 엄청 기니까 그냥 막 남들이 이렇게 뿌려준 물 이렇게 씻고 그리고 도시로 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기회 되시면 뭐 이 토마티나 축제는 정말 즐거운 축제입니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지금 거의 3시가 됐는데 제가 5분 일찍 마치려고 그랬는데 질문 있으면 받을게요. 네, 질문 어떻게 받나요? 네, 질문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어디 화면에 뭐 해주시고 아니면 네, 그냥 마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 화면에 어떻게 나오나요? 네. 네, 없는 거죠? 우리 질문 없습니까? 네. 오늘 강사님께서 너무 열정적으로 잘해 주셔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네, 그 프로필 통해서 또 연락 주시면 뭐 또 여행 작가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시간 우리 힐링 여행에 대해서 강의해 주신 분 우리 박동식 작가님 또 감사드리고 우리 학생들이 또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건 없죠? 또 제가 더 길게 자르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입 이만큼 튀어나올 거고 불편해 하실 거고 그러니까 빨리 끝내는 게 좋겠죠? 다음 주 잠깐만요. 우리 다음 주가 거의 뭐 이제 2학기도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면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있고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제가 내드렸던 과제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질문 없으니까 오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들 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